그러니까 저가 옛날 중국을 바라봤을 때 중국이 어떤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제시하면 항상 달성하는 게 신기했었거든요. 그 목표를 뭐 자기들이 6% 하면 6%.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이제 뭐 5%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조금 뭐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베트남도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또 이유가 있는 걸 투자 들어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워낙에 베트남 지금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70%는 다 외자 기업들이거든요. 베트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외자 기업이 안 들어오면 베트남이 성장을 못 하는데 그 외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봐서 얘들이 뭐 성장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이 베트남이 중국처럼 이렇게 나중에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다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산당 예. 정부고 똑같이 베트남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외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같은 전략을 취하면 성장을 못하고 망한을 벌일 수가 있다.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중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중국은 워낙 큰 인구에 또 시장이 넓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인력도 풍부한 기술 인력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 시설에 내재화가 가능한데 베트남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이 기술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 기업들이 부족해요. 자국 기업들의 생산 역량이 딸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한테 물건을 조달받지 않으면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좀 이렇게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어려워지겠죠. 투자가 더 이상 안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이제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 예. 이곳에 또 기업인들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다.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뭐가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일단 베트남도 좀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깝반식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 간에 좀 이렇게 신뢰가 쌓여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지는. 완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도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측면에서 우리랑 물론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낯선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혹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또 이렇게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현지인보다도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가신다 그러면 우리 코트라 같은 경우가 그 안에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인큐베이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제일 의지할 만한 곳은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코트라 같은 곳이 아닐까. 네. 그런데 정보를 좀 많이 의존하시고 또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또 코참이라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끼리 모여 코참. 있는 상공회의소가 네. 있습니다. 그런 쪽 가셔가지고 정보를 얻고 좀 들어보시면 오히려 현지에 대해서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그냥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 듣고 뭐 좋아질 거야 막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지난번에 하고 이제 인도 제가 한번 인도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떠오르는 또 다른 세계의 공장 인도. 그때 이제 나오셨던 패널분이 하신 말씀이 인도는 떠오르는 곳이긴 하지만 인프라가 너무 엉망이다. 특히 뭐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해서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프라가 제일 그나마 괜찮은 곳입니다. 도로망도 지금 많이 개선되어졌고 다만 이제 항구가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심해항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심해항이 좀 부족해서 적체 현상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전력 문제도 좀 있기는 한데요. 작년 5, 6월 달에 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북부지방 쪽에 단전되는 사태가 겪기도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너무 더우면서 갑자기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베트남이 좀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계속 추세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재생에너지로 그렇죠. 가야 되고 있어서 베트남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한 제 기억에 20-30% 이상 됐던 것으로 제가 그래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저스트 에너지 트랜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네. 약속을 하면서 5-6년 동안 한 170억 불인가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유럽은 이제 역시 그걸 네. 강조하니까. 네, 가기로 했고 또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도 베트남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필요가 분명히 또 있고요. 자기들도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기로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송전망 시설인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지방 이쪽 편으로 해서는 풍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거든요. 네. 전력을 생산하면 이걸 좀 전력 수요가 많은 북부나 남부로 보내야 되는데 이 송전망 시설이 좀 아직은 열악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남쪽 지방에서 뭐 태양광을 이용해서 뭐 전기를 생산해도 마찬가지 생산한 걸 남쪽이나 북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좀 보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남아 10개국을 바라봤을 때 인프라 면에서는 베트남이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곳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